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호돌이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네. 책 나왔을 때 요 예. 반도체 투자의 원칙. 네. 이 책도 반응 좋았죠. 예. 특히 와이스트릿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입해 주셨어요. 반응이 좋았고 너무나 몰아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것도 이벤트도 했었고 네. 반도체 투자의 원칙 공부도 많이 되는 책입니다. 네. 근데 나온 지 사실 이제 석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신간이에요. 예. 왠지 아직은 이게 따끈따끈하더라. 많이 식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간. 네. 그리고 참 하나 안내해드릴게. 저희랑 그 반도체 기본편 네. 업데이트 강의를 7월 6일에 오프라인 하고 네. 그 다음 주에 아마 온라인 강의가 열릴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네. 강의가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들어가지고. 예. 일단 제가 진행하는 모든 산업 강의는 예. 당연히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 뭐 기술 내용들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투자 관점이 많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기마다 당연히 투자할 만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커버하는 기업들 코멘트도 그리고 이 강의 코멘트하는 기업도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략 한 분량 기준으로 한 15% 정도, 코멘트 기준으로 한 20% 정도 업데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기존의 기본편을 수강하셨던 분들께서는 굳이 이번 기본편을 재수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심화편을 대신 좀 많이 업데이트할 테니까 심화편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편은 아직 내가 반도체 산업 내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못 오른 주식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좀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무언가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반도체 기업들, 내가 그 기업들 잡는 게 좋은가 아닌 게 좋은가, 이런 내용들까지 좀 업데이트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편에서는 뭐 8대 공정 비롯해서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또 기업들까지도 알려주시니까 그게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근데 사실 또 심화편은 기본편을 또 들으셔야만 또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편은 기본으로 들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고정 댓글에도 그거 신청하는 링크 같이 걸어드릴 테니까요. 꼭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이슈 하면은 당연히 그 인공지능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주가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그 변화가 또 이제 헤드라인이 될 정도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AI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인공지능 반도체들도 많을 거고 국내외로요. 요즘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엔비디아 조금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사겠다는 그 심리로 물어봐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시는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엔비디아 중심으로 내가 엔비디아를 남은 걸 먹을 수 있냐 없냐 요것만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일단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주식들이 쭉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는 엔비디아 말고도 계속해서 주변으로 뭔가 영향력이 파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왔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고 또 뭐 저보다 더 좋은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코멘트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특히 인공지능 서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GPU 말고도 또 굉장히 함께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들도 많다라는 걸 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요? 맞습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 주가와 더불어서 요즘에 조금씩 이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나 많이 오른 종목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요.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요. 이 기업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고 왜 수혜를 보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이 인공지능 서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이루어지고 엔비디아의 이 GPU 뭐 H100 같은 GPU 칩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이루어지지만 그 많은 연산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를 서버 내에 저장도 해야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또 다른 칩으로 옮기는 과정, 또 다른 서버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이제 서버 내에 서버가 커다란 건물 안에 이제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서버 내에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방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구역이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구역에서 또 구역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듯이 만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 칩 내부에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 같은 칩 내부에는 칩 가장 아래쪽에 칩을 네. 딱 쪼개보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연산하는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스위치들이 네. 한 번에 수백억 개 이상 잔뜩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나올 엔비디아의 GPU는 이러한 스위치가 조그마한 칩 안에 무려 2천억 개 넘게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언가 스위치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동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위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이슈가 생기냐. 수많은 스위치와 스위치, 즉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이어주는 배선 통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호텔 놀러 가면 1층에 로비가 있고 또 옆에 수영장이 있고 또 옆에 뭐 식당이 있고 하면 이동하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로 칩 내부에 수많은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이어주는 전기 신호가 흐르는 통로들이 잔뜩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수백억 개가 넘다 보니까 당연히 통로의 수도 역시나 수십억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칩 내부에는 엄청나게 미세한 통로들이 잔뜩 만들어져 있고 그러한 통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엔비디아가 이러한 통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 왔다 보니까 칩 내부에서 신호들이 오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GPU가 이러한 트랜지스터들 사이에서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칩 내부에서 데이터가 오갈 때는 이미 통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 칩에서 다른 칩으로 데이터를 옮길 때 또는 이 칩에서 또 다른 서버로 데이터를 옮길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통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칩 밖으로 나오는 순간 통로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리 GPU가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더라도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꾸만 데이터가 병목 현상이 생겨서 움직이질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서버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반도체가 바로 네트워킹 반도체 또는 통신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신용 반도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퀄컴이라는 기업을 쉽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퀄컴이라는 기업은 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옮겨주는 고러한 통신칩보다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칩, 뭐 4G LTE, 5G 통신 이런 쪽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고요. 그에 반해서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이동 또는 서버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이동 이러한 영역에서 굉장히 또 네트워킹 칩을 잘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브로드컴 이러한 기업들이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도 계속 수혜 온기가 퍼지면서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었다라고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엔비디아의 GPU가 완벽한 거의 독점에 가까운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엔비디아 칩을 구하기가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 엔비디아 칩이 원래 한 2천만 원대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6, 7천만 원대에서 가격이 내려질 못하고 있습니다. A100이 한 2천만 원? 그리고 H100이 막 5, 6천만 원? B100은 그 얼마입니까? 뭐 아직 더 비쌀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H100이 지금 5, 6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초기에는 2천만 원대 굉장히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급등하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공지능 업체들 입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즉 원가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투자만 드립다 하고.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인공지능 칩을 우리가 대거 필요로 하는데 엔비디아의 칩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자. 어떻게? 엔비디아 칩을 쓰긴 쓰되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대체해보자. 뭘로 대체할 건데 뒤에서 말씀드릴 NPU라는 칩도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특히 구글 같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자체 칩을 설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무언가 엔비디아 칩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일부 보안 칩을 직접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표적인 칩이 바로 구글의 TPU라는 칩이죠. 이들 기업이 만드는 칩은요. 많은 역시나 또 질문을 주십니다. 호돌이님, 뭐 구글이 TPU를 만들었는데 아마존이 뭐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데 이들 칩이 반드시 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는가요? 반드시 엔비디아와 경쟁 구도를 갖게 될까요? 그럼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과거에도 이들 기업이 자체 칩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바로 CPU를 대체할 때. 인텔의 CPU만으로는 우리 서버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할 수가 없어. 할 수 있긴 한데 무언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일부 영역에 한해서 우리의 자체 칩을 이용할게.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버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서버에 대신 저장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 파일을 그냥 저장하면 해킹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를 걸어요.
우리가 무언가 뭐 네이버 클라우드, 드롭박스 이러한 클라우드 사이트에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이 사이트가 모두 다 파일을 다 암호화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고객들이 저장하는 정보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암호화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처럼 암호화 작업에 자꾸만 이 로드가 걸리니까, 부하가 걸리니까 CPU가 다른 작업은 못하고 암호화 작업만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암호화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CPU를 우리가 한번 개발해보자. 이러한 식으로 자체 칩을 개발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인텔의 CPU를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효율적인 영역만 중심으로, 효율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자체 칩을 대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서버 기업들이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도 일부 영역에 한해서 우리가 좀 칩을 대체하겠다. 그러한 개념으로 나온 대표적인 칩이 바로 구글의 TPU라는 칩이죠. 그러니까 TPU가 NPU의 일종. NPU의 일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GPU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범용 칩입니다. 중국집으로 따지면 마치 이 계란 게살 스프부터 샥스핀까지 모두 다 나오는 종합 중국집인데 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서버 기업들은 그 엔비디아만큼의 이 엄청난 고성능의 GPU를 동일하게 만들진 못한다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딱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콩 반점처럼 이거 언급해도 되나요? 아무튼 홍콩 모시기 반점처럼 짬뽕만 하겠다. 짜장면만 하겠다. 짬뽕 특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의 TPU라는 칩도 GPU 내에 수많은 기능 중에서 바로 행렬 연산이라고 좀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요. 좀 머리만 들어도 벌써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영역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학습을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그래서 전력 투모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칩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글 같은 기업이, 아마존 같은 기업이 아무리 자본력이 뛰어난 기업이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공지능 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다 모든 기능을 다 독보적으로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CPU를 설계할 때는 ARM이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부분 설계도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ARM? 예, 맞습니다. ARM.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설계도 부분 조각조각 설계도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 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그러한 조각조각 설계도를 최대한 끌어와서 조각들을 합쳐가면서 CPU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GPU 같은 경우는 ARM만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훨씬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누구랑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과 손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왜? 브로드컴은 과거부터 통신칩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지만 무언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주고 또 빠르게 받는 그러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축적해 왔습니다. 새로운 칩을 설계할 때 인공지능 GPU 같은 칩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칩 내에서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또는 칩 밖으로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영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구글 니네가 TPU라는 칩을 설계하는데 너네가 인공지능 연산 영역 그런 쪽은 직접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건데 그거는 너네가 다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줄게. 함께 손을 잡고 TPU 같은 칩을 개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브로드컴이 구글과 손을 잡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이제 대신에 비용을 받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을 받았는가? 구글로부터만 한 해 무려 12조 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12조 원이요? 예, 맞습니다. 그 설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만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로드컴 같은 기업이 단순히 네트워킹이 증가하니까 네트워킹 반도체를 많이 파니까 여기서도 수익을 얻고 있지만 우리 많은 기업들이 자체 GPU를 설계하기 위해서, 자체 TPU를 설계하기 위해서 뭔가 자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계속해서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좀 점검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만 자꾸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 시장을 우선적으로 이끄는 건 맞죠. 그런데 반드시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새로운 전방 산업이 등장해.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가 등장해. 그러면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성장이 주변의 다른 기업으로 파급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 왔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사이클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반도체가 인기를 얻을까, 그걸 먼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느 영역으로 또 온기가 퍼질까, 어떤 기업으로 온기가 퍼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 주변에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브로드컴이나 네. 마벨이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정확히 알기는 또 이제 쉽지는 않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은근히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도 이제 시총 순위가 높더라고요. 예, 원래 브로드컴은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이었고 예. 전체 반도체 6위권 기업이었습니다. 통신 시장에서 이 퀄컴 다음과는 엄청난 큰 그쵸.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영역 쪽으로 또 사업이 굉장히 확대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이 커졌죠. 그런데 이 기업이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가?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글과 함께 손을 잡고 여기서만 매출이 10조 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예. 문제는 아직은 소수 고객사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고 구글과 같은 아마존과 같은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존도가 높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 한마디 할 때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구글이 이야기하길 야 브로드컴이 우리랑 함께 프로젝트를 해. 네. 굉장히 잘하는 건 맞아. 실력도 좋아. 근데 콧대가 너무 높아지네. 쟤 너무 지금 좀 어깨를 들썩이네. 우리한테 자꾸 돈을 더 달라 그러네. 기분이 안 좋네. 그래서 구글이 한마디 했습니다. 2027년쯤부터는 우리가 브로드컴 없이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한마디를 던졌더니 이제 브로드컴 주가가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제 예. 조금 자세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왜 이러십니까 고객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길 구글이 야 브로드컴 니네 실력이 출중한 건 맞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랑도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대.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브로드컴도 약간 자세를 낮추고 다시 또 계약을 이뤄내고 또 구글이 다시 또 수습하고 이거 우리 브로드컴 없으면 못할 것 같네요. 계속 프로젝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소수 고객사한테 휘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엔비디아는 지금 소수 고객사한테 휘둘리는 그러한 기업이 아닙니다. 완전 갑 중에 갑이죠 지금은. 그렇죠. 뭐 엄청난 갑이니까 그쵸. 최고의 갑이니까요. 그래서 이 고객사 다변화 효과가 잘 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고객사가 적은 기업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야. 네. 재미납니다. 이게 거의 뭐 삼국지 보듯이 네. 이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역학 관계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또 재밌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브로드컴과 퀄컴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통신칩을 만들잖아요. 근데 통신칩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퀄컴은 모바일 중심. 브로드컴은 서버 중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브로드컴과 마벨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많이 받았는데 브로드컴이랑 마벨이 네트워킹 반도체에서 함께 수혜를 보는 구조인 건 맞는데 브로드컴은 거기에 대해서 구글과 TPU 설계 이러한 프로젝트가 더 많기 때문에 소수 고객사한테 의존적인 프로젝트가 더 많다. 근데 그 규모도 크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됐지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미묘한 차이라는 점. 기회이자 그게 또 리스크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ARM도 최근에 몸값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네, 맞습니다. 한때는 저기 뭐 소프트뱅크가 ARM 물려가지고 뭐 팔지도 못하고 뭣도 못한다 이랬는데 또 상장한 이후에 여기도 사실 AI 열풍에 좀 같이 얻어 걸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AI 열풍도 얻어 걸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암이라는 기업은 제가 뭐 첫 번째 책 쓸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기업입니다만 사실 이 사실 이 모바일 시장에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니면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에 들어가는 수많은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무조건 암의 설계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생기냐? 서버는 고성능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무조건 성능이 좋아야 되죠. 전력 소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능이 좋은 칩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암의 중요도가 낮았습니다. 왜? 암의 설계도는 전력 소모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역이지 성능은 당연히 인텔이나 AMD의 영역이 더 앞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쵸. 데이터 센터가 전기료를 계속해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 쓰기를 앞으로는 서버 기업들이 무언가 자체 칩을 설계하거나 뭔가 서버용 칩을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암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암이 전력 소모를 낮추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서버 쪽에서도 전력 소모를 낮추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암이 이제는 서버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3년 전에 푼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암이 이제 서버 영역까지 들어가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서버 기업들이 인공지능용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ARM의 아키텍처를 최대한 또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그리고 노트북에 컴퓨터에 인공지능 기능이 계속해서 탑재되기 시작하죠.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크게 수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NPU라고 불리는 특수한 칩이 필요한데 사실 이 칩이 새로운 칩은 아니고 기존의 스마트폰에도 이미 들어가 있던 그러한 칩이었어요. 엄밀히는 새로운 칩이 한 개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스마트폰 AP 일부 영역이 NPU의 기능을 담당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NPU의 기능을 더더더 확대하면 확대해도 이 배터리,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AP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은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NPU의 기능을 확대하면 AP 다른 영역의 기능을 깎아먹어야 하는. 쉽게 얘기해서 AP 전체 성능은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한해서는 NPU의 수혜가 제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그리고 노트북에 이 NPU라는 칩이 새롭게 점점점 확대 탑재될 것으로 계속 보이면서 역시나 여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무언가 ARM의 칩이 조금 더 늘어나는 ARM의 설계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점점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또 ARM의 ARM의 주가에도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ARM이 계속해서 또 주가를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가 얼마 전에 온디바이스 AI ETF도 콘텐츠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콘텐츠도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